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인생의 사생 결단을 내리게 된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사생 결단이라고 하면 이혼이라도 했나 의문이 드시죠? 저는 이혼이 아니라 파혼하면서 아예 결혼 생각을 접어버리게 됐어요. 솔직히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뭐가 그렇게 큰 결심인가 싶으실 겁니다. 게다가 나이도 마흔이 넘었으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네요. 그동안 저도 나이가 있는 만큼 연애도 해볼 만큼 해봤지만 결혼 생각이 들 만큼 끌리는 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마흔 초반이 되도록 결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돼 있더군요. 하지만 운명의 상대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처음으로 인생의 동반자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40대로 넘어가면서 이상형을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으로 연애도 거의 포기하고 살던 어느 날 만나게 된 운명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상대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고 나니까 사생결단 같은 결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래를 꿈꿨던 예비 남편은 운동하러 갔다가 만나게 된 사이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내 몸 하나 잘 건사하려고 등록하게 된 헬스장이었어요. 처음에 회원 등록을 할 때 상담을 받으면서 안면을 튼 사이라 그런지 운동하러 가면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죠. 그런데 매번 저만 보면 일하다가도 달려와서 인사를 하길래 회원 관리를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헬스장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인사해주는 것도 단순한 영업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였죠. 어느 날 가볍게 인사만 하던 예비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제 이름까지 부르면서 자세한 안부를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은숙 씨 식사는 하셨어요? 네? 저는 간단하게 먹고 왔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밥은 먹었냐고 묻는 예비 남편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점점 더 저한테만 과잉 친절로 대한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헬스장에서 개인 1대1 PT를 등록했던 게 아니라 단순히 기구만 쓰려고 헬스장 이용권을 등록하고 혼자서 운동 중이었어요. 그런데 대뜸 예비 남편이 혼자 운동하고 있는 저한테 다가오더니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숙 씨,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조금 더 배우면 좋아지실 것 같은데 특별히 무료로 PT 좀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전문적으로 운동한 사람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도 근력 운동은 제대로 해줘야 운동 효과가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내일부터 저한테 배우세요.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무료로 예비 남편에게 PT를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몇 번 가르쳐 주고 괜히 결제하게 만들려고 유도를 하는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헬스장을 다녀보면 개인 PT는 어딜 가도 꽤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예비 남편의 의도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고 경계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마 진짜로 제대로 해주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별 기대 없이 헬스장을 나갔는데 예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게다가 음료수까지 챙겨 들고 와서 말입니다. 예비 남편은 저를 보고는 반가운 얼굴로 달려와서 인사까지 하는 거예요. 은숙 씨,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이거 저희 헬스장에서 회원님들이 많이 찾는 음료수인데 이따가 운동하면서 같이 마셔요. 뭐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저한테 음료수를 건네며 밝게 웃는 예비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하게 친절하다고 느껴졌어요. 첫날이라 꼼꼼하게 알려주나 싶었는데 예비 남편은 첫날 이후로도 꾸준히 제가 헬스장에 오면
제 옆에서 계속 있으면서 꼼꼼하게 PT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이 끝나고 예비 남편에게 말했죠. 매번 이렇게 운동도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면 제가 결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숙 씨는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 고마우시면 저 저녁 좀 사주세요. 저녁이요? 아, 그 정도야 물론 사드릴 수 있죠. 그럼 내일 저녁 은숙 씨랑 같이 저녁 먹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갑자기 저녁을 사달라는 예비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그동안 지켜본 모습이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서 알겠다고 하고 약속을 잡게 됐습니다. 한두 번 본 사람도 아니고 비싼 운동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날 예비 남편과 저녁을 먹게 됐는데 밖에서 보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인상도 꽤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복 입은 모습만 보다 사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더 사람이 달라 보였던 것 같네요. 의외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식당에서 메뉴를 기다리는데 예비 남편이 휴지를 먼저 깔고 그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놔줬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의 의외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들 보통 휴지 깔고 숟가락 두는 거 잘 안 하던데 의외로 섬세하신 면이 있네요. 저 다른 면도 되게 많아요. 더 친해지면 다른 면도 많이 알게 될 거예요. 헬스장에서 자주 본 사이여도 막상 둘이 밥을 먹을 땐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재치 있는 예비 남편의 성격 덕에 분위기도 편안하고 좋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편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친해질 기회가 생겨서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날도 둘이 밥을 먹는 건지 수다를 떨려고 만난 건지 모를 만큼 얘기를 많이 했을 정도였죠. 한 번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나니까 운동이 끝나고 둘이 종종 커피도 마시면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마침 밤 공기가 좋아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자며 예비 남편이 이끌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산책하는 걸음이 참 좋았어요. 그때 옆에서 나란히 걷던 예비 남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내가 50을 코앞에 두고 인연을 만날 줄 몰랐는데 이런 게 인연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은숙 씨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요? 우리 그동안 데이트했던 거 아니었어요? 저번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예비 남편과 자주 만나면서 정이 들었고 일할 때와 다정하고 듬직한 모습에 점차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비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해줬고 저의 긍정적인 대답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던 겁니다. 예비 남편의 말처럼 저도 40이 넘어서 이렇게 잘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늦은 나이에 만난 만큼 그 사정도 궁금했어요. 제 눈에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남자가 왜 49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비가 오던 어느 날 대포집에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예비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덕배 씨, 궁금한 게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줘야 된다? 누구 질문인데 당연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실만을 말해야지. 그동안 결혼하고 싶었던 적 없었어? 난 연애는 꽤 했는데 막상 결혼할 만큼 확신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 이 나이까지 혼자 지냈거든. 덕배 씨는 어땠어? 아, 그게 난 사연이 좀 있었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막걸리만 마시던 예비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여자 앞에서 울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해준 사연은 이랬습니다. 나는 12년 전에 전 아내랑 사별했어.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울증 약도 먹으면서 잘 버티는 것 같았는데 결국 장모님 곁으로 스스로 가버렸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한심해.
더 신경 쓰고 잘해줄 걸. 자책하지 마. 덕배 씨도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야. 한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 아이라도 있었으면 아내는 좀 다른 선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아내가 죽고 나니까 결혼을 했었나 싶게 집에 흔적도 안 남더라. 그래서 한동안 여자도 멀리했지. 사랑하는 사람도 못 지켜주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하나 싶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시는 허무하게 보내지 말아야지 다짐했어. 저는 항상 밝은 줄로만 알았던 예비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자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생각을 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예비 남편의 어깨를 감싸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왠지 깊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애틋한 사이가 된 것 같았죠. 그리고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6살 차이가 무색하게 저보다 더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같이 강원도로 여행도 가고 캠핑도 자주 즐겼습니다. 캠핑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그동안 혼자라서 못했던 걸 예비 남편과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게 됐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지역 맛집을 갈 때였습니다. 여행 가면 지역별로 유명한 맛집은 항상 줄이 길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줄이 아무리 길어도 군소리 없이 같이 가줬습니다. 남자들은 줄까지 서서 기다렸다 먹는 거 이해 못해서 싸우기 딱 좋은 일이라고 하죠.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제가 하자는 일에는 항상 다 같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연애할 때도 못 누려본 호사를 예비 남편 덕에 누리고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맛집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기다려서 먹는 거 힘들지 않아? 매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기왕 먹는 거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지. 강원도까지 와서 대충 끼니 때우고 가면 아쉽잖아. 항상 제가 원하는 대답만 해주는 예비 남편에게 저는 점점 더 의지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예비 남편과 삶의 가치관이 같다는 거였어요. 예비 남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던 계기가 헬스장에서 함께 일하던 트레이너 덕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하던 헬스장 트레이너를 소개시켜 준다는 말에 셋이서 민물 낚시를 가게 됐어요. 워낙 평소에도 예비 남편과 형 동생 하는 사이였는데 동생이 저를 궁금해한다며 자리를 마련했던 거였죠. 각자 낚싯대를 던져놓고 입질을 기다리던 중에 예비 남편과 일하던 트레이너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이 참 잘해주시죠? 그럼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잘해줘요. 여자한테 이렇게 자상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워낙 여자를 안 만나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정말요? 친한 동생한테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네요. 형님이 또 애들도 좋아해요. 엄청 잘 본다니까요. 애들을 잘 본다고요? 친하다는 동생은 예비 남편이 애들을 잘 본다는 말에 의아했는데 예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보육원에 봉사도 했었거든. 워낙 오래전 일인데 얘가 그걸 기억하나 보네. 보육원 봉사도 다녔어요? 나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나랑 같이 가면 되겠다. 세상에 성인 남자가 보육원 봉사를 다닌다니 믿어지시나요? 저는 아버지가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봉사를 다니는 게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회에 나오면 봉사 다니는 사람을 보기 힘들었는데 예비 남편이 예전에 봉사를 다녔다는 말에 반가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다 봉사를 시작했는지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은 아내와 사별하면서 죄책감에 힘들어했고
그때 봉사활동은 다니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예비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후원하는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 같이 다니자. 안 그래도 남자 봉사자 손이 부족했는데 같이 가면 보육원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때? 그리고 같이 후원도 하면서 꾸준히 다녀보자. 그럴까 그럼? 안 그래도 요즘 다시 다녀볼까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같이 다니자. 저는 예비 남편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혼자 지냈구나 싶을 정도로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예비 남편은 보육원 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에도 꾸준히 같이 가줬습니다. 한겨울에도 예비 남편은 제 손에 이끌려 연탄 봉사도 함께 다녔어요. 여러 계절이 지날수록 예비 남편을 보면서 처음으로 결혼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제 기준에서 가치관 잘 맞고 봉사활동도 하는 남자였던 예비 남편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비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건 하늘이 준 기회 같아. 평생 내가 옆에서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나도 당신이랑 즐겁게 살고 싶어. 우리 늦게 만난 만큼 더 행복하게 살자. 저는 예비 남편의 프로포즈에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어요. 프로포즈는 평생 남의 일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예비 남편과 함께라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예비 남편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대화를 피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들뜬 마음으로 예비 남편과 신혼여행지를 보면서 어디가 좋겠냐고 물어봤죠. 우리는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제주도도 좋고 요즘 해외도 간다던데. 결혼식 하고 나면 피곤한데 뭐하러 멀리 가? 여행 아무 때나 가면 되지. 아무 때나? 우리 신혼여행인데 아무 때나 가면 된다니. 내 말은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거지. 아직 제대로 결정된 거 없잖아. 신중하게 결정하려다가 해 넘어가겠다. 왜 결혼 준비 얘기만 하면 말을 피해? 요즘 집안일도 그렇고 헬스장도 그렇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 이해 좀 해줘. 결혼 준비가 서로 이해한다고 알아서 준비가 되는 건가요? 예비 남편이 저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괜히 제가 더 마음이 급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상견례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았죠.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예식장도 예약할 텐데 예비 남편은 상견례 상자만 꺼내도 말을 돌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는지 혼자서만 천하태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나를 잡고 예비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대체 우리 상견례는 언제 할 거야? 내가 요즘 헬스장 일로 바쁘잖아. 이해 좀 해줘. 나도 회사 다니면서 일해. 그래도 알아볼 건 알아보고 있잖아. 당신도 상견례 준비에 동참해. 제가 협박하듯 말하자 예비 남편은 겨우 알겠다며 대답했지만 영 못 믿어왔어요. 결국 저는 그날 저녁 아버지께 상견례가 밀렸다고 말해야만 했어요. 그동안 상견례 날짜 하나 못 잡는 게 불만이셨던 아버지는 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이 여자가 밀어붙인다고 될 것 같아? 남자가 두 팔 걷고 나서야 식장까지 가는 게 결혼이야. 프로포즈 받았다고 도장 찍은 사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어머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시대. 아버님도 어쩔 수 없이 날짜는 우리끼리 의논해 보라고 하신 거야. 아버지는 일요일만 피하면 되니까 토요일 괜찮지? 번개불에 콩 굽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와.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며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결혼 준비할 거면 제대로 하라며 한 소리를 하셨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남편과 싸우고 전화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그런 간단한 문제로 싸우나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남편은 저와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서운할 수밖에 없었고요. 프로포즈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먼저 해놓고 무슨 결혼식 날짜 정하는 것도 힘들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을 끌고 부동산 문 앞까지 갔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신혼집은 어디로 할지 도무지 말을 안 하는데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짜에 그렇다고 쳐도 집이 있어야 살림을 합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물가로 끌고 가서 물 먹는 방법부터 알려주자는 심정으로 부동산 문턱까지 갔던 겁니다. 예비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부동산 문 앞까지 끌려오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이렇게 급해? 나 요즘 바쁘다고. 바빠도 집 좀 보고 계약서에 도장 찍는 일도 못할 정도로 바빠? 당신이 무슨 국가대표 선수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준비할 게 아니니까 그렇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프로포즈하고 나니까 그새 마음이 변한 거야? 나 당신 부모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싶고 우리 부모님도 상견례만 기다리고 계셔. 정 떨어진 거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 조금도 더 기다릴 생각 없어.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대답해. 나랑 살 거야, 말 거야?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솔직히 나이도 꽉 채우고 결혼하는 마당에 내숭 떨 게 있겠나요? 애초에 아닌 것 같으면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게 더 낫겠다는 결심으로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예비 남편은 머리를 몇 번 쓸어 넘기더니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3개월 뒤에 결혼하자. 그렇게 예비 남편에게 결혼식 일정을 확답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견례까지 하기로 약속까지 했고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 같아도 어쩌겠어요. 둘 중 하나는 나서야 결혼식장까지 갈 수 있다는데 저라도 나서야겠다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제 예상을 적중했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예비 남편과 백화점으로 결혼식 반지를 보러 갔던 날이었어요.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았는데 예비 남편은 그동안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하다며 결혼 반지는 근사한 걸로 고르라고 같이 갔던 거예요. 내심 이제야 결혼 준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설레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반지를 고르는 내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또 왜 이러나 싶어서 물어봤네요. 누가 쫓아와? 왜 반지는 안 보고 두리번거리느라고 바빠?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아서 회원인가? 잘못 봤나 봐. 미안, 다시 골라보자. 저는 같이 낄 반지인데 제대로 집중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가자며 가방을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급하게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그런데 제 걸음을 멈추게 만든 건 예비 남편이 아니라 어떤 젊은 청년이었어요. 왜 남의 길을 막나 싶어서 피해가려는데 젊은 청년이 갑자기 옆에 있던 예비 남편의 뺨을 내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청년을 보고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죄도 없는 사람을 때려요?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인생 망치기 싫으면 당장 사과해요. 그런데 제 말에도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거리며 예비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했던 건 예비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젊은 청년은 저를 보며 악을 쓰는 소리를 하며 말했어요. 신고? 지금 사과라고 했어요? 마음껏 하세요. 나 오늘 저 나쁜 놈한테 천벌 내리고 깜빵 갈 각오하고 온 거니까. 그리고 저 사람 제 아버지라고요.
진짜 인생 망친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나 말하세요. 저는 청년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분명 자식은 없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젊은 청년에게 말했죠. 아버지라뇨?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예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식의 애비도 몰라보겠습니까? 지금 사람 잘못 본 사람은 아줌마예요. 가족 없다고 거짓말하고 만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이 나쁜 놈한테서 도망칠 생각이나 해요. 진짜 인생 망하기 직전인 사람은 아줌마라니까요.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보는 젊은 청년의 말을 어떻게 한 번에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충격을 받은 상황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셋이서 나란히 경찰서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결혼 반지 고르다가 경찰서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든 건 경찰서에서 알게 된 예비 남편의 실제 모습이었죠. 경찰서에서 듣게 된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던 젊은 청년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쏟아졌어요. 이 나쁜 놈이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버려놓고 방치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엄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요. 자식도 모자라서 아픈 아내까지 있었다는 말을 듣자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본처가 있었고 23살이나 된 아들도 있었어요. 청년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자마자 엄마가 있는 요양원으로 가봤는데 아빠가 다녀간 흔적이 안 보여서 엄마에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2달이 넘도록 아픈 엄마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에 화가 나서 집으로 가보니까 아빠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어찌나 깔깔거리며 통화를 하는지 딱 봐도 바람 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뒷조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청년은 뒤를 쫓다가 백화점에서 저와 이 개새끼를 딱 마주쳤던 거였죠. 그러면서 청년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때 깔깔거리며 통화하던 사람이 이 아줌마였네. 결혼식도 3개월 뒤라던데 아주 엄마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네요.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저는 청년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내내 어이가 없어서 예비 남편의 뒤통수를 내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입 바른 소리를 잘도 내뱉던 예비 남편은 입이 붓기라도 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겨우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젊은 청년은 보여줄 게 있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내민 건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정신 차려요. 이렇게 꼭 눈으로 봐야 믿어질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이라도 아프면 사람부터 버릴 사람이니까 아줌마도 이런 사람 만나서 팔짝 꼬지 말고 얼른 도망가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비 남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설쳤던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저는 쓰레기만도 못한 개새끼를 보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나 속인 거야? 이런 걸 다 숨기고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런 짓을 해? 핸드백으로 개새끼의 등과 머리를 내리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 이혼한대. 이혼해 준다고 했다니까. 뻔뻔한 개새끼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보다 더 화가 난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세상에 시한부라도 엄마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매달리는 아빠를 두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저한테 매달려 있는 개새끼를 밀치며 말했어요. 나 군대 가기 전에는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지금 우리 집안의 수치가 아버지예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니까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이제 당신 가족들 앞에도 당당하게 나타날 수도 없어요. 여기저기 팽당해서 설 자리가 없다고요. 저는 듣는 내내 청년에게 미안해서 쥐구멍에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절절하던지 큰 상처를 받게 만든 것 같아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새끼는 뚫린 입이라고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외롭고 힘들어서 그랬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아픈 사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우울해지는 줄 알기나 해? 나도 가장이기 전에 사람이야.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네가 이 아파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이게 지금 천벌받을 짓을 한 쓰레기 새끼 입에서 나온 소리라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물병을 쓰레기 새끼한테 던지며 두 사람의 대화를 끊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해. 어떻게 나를 깜쪽같이 속이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쓰레기 같은 새끼. 너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만들 거야. 내가 너 죽은 것만도 못하게 생 지옥을 만들어 줄 테니까 딱 기다려. 내가 너 같은 새끼랑 결혼할 생각을 했다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이 사기꾼 새끼야. 저는 있는 힘껏 고함을 치며 말했고 그러자 짐승보다 못한 개새끼가 저에게 매달리며 말하더군요. 나 정말 다 정리하고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그래서 3개월 뒤에 결혼하자고 했잖아. 진짜 입으로 똥 싸는 소리 할 거면 그 입 다물어. 본처 죽기만 기다리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랑 내가 왜 사는데? 그리고 누가 당신이야? 말 똑바로 해. 저는 매달리며 애원하는 쓰레기 새끼를 발로 뻥 걷어차버렸어요. 그 순간 청년은 침을 뱉고 나가버렸고 저는 청년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청년을 잡아 세우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불편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서 그래요. 어머니 병원 알려주면 내가 가서 사죄드리게 해줘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청년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고 고심 끝에 청년은 제게 병원 주소를 알려줬어요. 과호흡이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장은 쿵쾅거렸고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나서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르고 야윈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청년은 어머니라며 제게 소개를 해줬고 저는 순간 눈물이 차올라서 한 발도 떼기가 힘들 정도였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본처의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심했어요. 벌을 받으라면 제가 달게 받을게요. 그동안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힘들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저를 보면서 본처는 어서 일어나라며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어서 일어나요. 이러면 내가 더 못난 사람 되는 거예요.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위로해 준 건 바로 본처였어요. 용서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본처는 저도 피해자라며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니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어요.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아팠어요. 희귀병이라고 뾰족한 방법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길게 사는지 정말 버려졌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병원 찾아와서 의사한테 뭘 물었는지 알아요? 나 언제 죽냐고 그거 물어보려고 남편이 병원 온 거예요. 나 살아도 산 사람 속이 아니에요. 본처의 울음 섞인 말들을 듣다가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니라도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를 못 알아본 제가 있다면 죄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는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몸살이 나서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가봤을 때 이미 본처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 순간 한 번이라도 더 와볼 걸 그랬나 싶다가도 제 모든 지난 날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친 쓰레기 새끼는 저를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한테 뻔뻔하게 사죄라도 하러 왔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를 찾아와서 매달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마누라 죽었어. 이제 당당하게 결혼하자.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빨리 하자며. 이런 미친 또라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다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벌레를 떨쳐내듯 매달리는 새끼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네 동생도 다 알고 있었는데 눈 감아준 거지?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총각 행세를 할 수 있어? 그런 짓도 했으니까 마누라 죽자마자 찾아와서 또 이런 짓도 하고 살겠지.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이 미친놈의 면상을 보니 쉽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았고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신 나간 개새끼한테 산 지옥을 만들어주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제가 대신 복수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맘카페에 익명으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겪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사실에 근거해서 보냈죠. 모 헬스장 대표의 추악한 이중생활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저는 헬스장 이름을 밝히며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쁜 새끼인지도 모르고 결혼 준비까지 했던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작성했어요.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와 선물들, 그리고 총각 행세를 돕던 그 트레이너 동생까지도 전부 적었어요. 이렇게 해도 제가 속죄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본처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글이 올라가기 무섭게 조회수는 치솟았고 댓글도 무서운 속도로 달렸어요. 예상대로 사람들은 모두 본처를 애도하면서 헬스장을 욕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이내 온 동네에는 헬스장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놈이라며 욕을 하더군요. 게다가 소문은 헬스장 회원들에게도 퍼졌고 다들 당장 환불하겠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한부 안에 방치하고 미혼인 여자 꼬셔서 두 여자 인생 망친 놈이 있는 헬스장 아무도 이용하지 맙시다. 우리 남편이 그 헬스장 다니는데 당장 환불받을 거예요. 불결해서 못 다니겠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헬스장은 회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소문을 견디지 못했는지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 당했으면 이 미친놈도 정신을 차렸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쓰레기 짓을 하고 천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 쓰레기만도 못한 미친놈이 제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게 우는 목소리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할게. 그동안 걱정하게 만든 거 내가 앞으로 같이 살면서 갚을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걱정? 내가 너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면 나야말로 정신이 나간 거지.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헬스장 문 닫고 정신 나갔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대한민국에서 아예 발 못 붙이고 살게 할 테니까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곧장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핸드폰 전화를 안 받으면 헬스장 번호로 하는 통에 모든 전화번호를 싹 다 차단해버렸네요. 그런데 전화를 차단했더니 집으로 찾아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정말 뻔뻔하게 제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봉사하면서 같이 속죄하고 살자.
그럼 되잖아. 이렇게 끝날 사랑이 아니잖아, 우리. 이게 진짜 돌았나? 내가 왜 속죄를 해? 너 때문에 인생 망칠 뻔한 게 난데. 속죄를 하려면 혼자 해. 내가 죄가 있다면 너 같은 새끼 못 알아본 게 죄라면 죄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살게. 우리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자. 정말이야. 아들도 다 커서 우리가 더 키울 것도 없다니까. 진짜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입을 확 찢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당장 꺼져. 누가 네 당신이고 아들이야? 이미 다 너랑 남남된 사람들이야. 절대 엮이기 싫으니까 꺼져라.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매달리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는 아예 동네도 이사해버렸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저 쓰레기 새끼가 이 땅에 발붙이고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왜 꼭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오래 살고 좋은 사람들은 먼저 데려갈까요? 저는 요즘 동네를 이사하고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있어요. 잠시나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던 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또 다른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다들 저만 보면 저렇게 큰일을 겪고 제정신으로 살겠냐고 물어요.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마지막에 헬스장 문 닫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것까지 보고 와서 그런지 속이 다 후련하네요. 다만 마음 한켠에 본처의 모습이 떠올라 괴로울 뿐입니다. 예전에는 당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나 싶었는데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까 멍청한 게 죄였나 싶네요. 그래서 지금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 100년의 고락이 상반이라고 하는데 힘들었던 시간만큼 앞으로는 희망찬 내일이 생기길 바라고 있어요. 우연히 알게 된 채널이라 사연은 처음 보내게 됐는데 이렇게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 인생 이야기 들으면서 힘내서 또 열심히 살아가 볼게요. 모두들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